사실은 지금 서방의 전문가들도 과연 푸틴 대통령이 핵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의견이 지금 한 반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근데 그 푸틴 대통령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핵 사용 시 리스크가 워낙 크다는 것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 핵무기라는 걸 갖다가 키이우 수도라든가 떨어뜨리면 수십만 명이 바로 며칠 내에 사망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미국과의 바로 즉각적인 3차 대전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것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 주로 나오는 얘기는 과연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쓸 것인가 하는 사실 그 문제입니다. 전술 핵무기를 써도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건 틀림없고요. 그래서 요즘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 있었던 이 원전 사고가 자주 소환되는데요. 그때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벨라루스 쪽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벨라루스 땅에서 죽었습니다. 바람이 러시아 쪽으로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큰 거죠.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전략 전술 핵무기를 쓰고 가장 효과적으로 쓰려면은 지금 전장에서 써야 됩니다. 그 전장이라는 게 돈바스 지역, 지금 헤르손 이쪽들인데요. 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지역들입니다. 바람이 러시아 쪽으로 조금만 불면 무역풍 때문에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잘 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농산물 지배 지역, 말하자면 재배 지역, 러시아 쪽에 광범위한 지역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옵션이라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되면 미국과 나토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군사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 이유도 있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 핵 비확산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쓰면 중국도 핵무기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북한 이런 전 세계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 악당 국가들이 핵을 갖지 않은 국가들에서 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일본, 핵을 가지지 않은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가지겠다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과 나토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굳이 핵무기를 써서 핵전쟁의 리스크를 안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로 충분히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다들 분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쪽에서 워싱턴에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의 정세는 사실 아마 후세의 역사가들이 아마 러시아 이 전쟁에 관해서 특히 러시아 상황에 있으면은 지금 부분 동원령을 내리기 전과 전후로 아마 나눌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9월 21일 러시아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그때부터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 붙여서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으로 해서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의 의미를 좀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반면 그러는 동안에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평온한 가운데서 일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분 명령을 내려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이 뭔가 전쟁에서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고 러시아가 실패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내에서 굉장히 비판적 여론이 많이 생겼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아예 거리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데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갈까 봐. 뉴욕타임즈에 보도하면 러시아가 지금 여자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런 표현까지 이제 좀 쓴 것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기창 대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5월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 우크라이나 대사로 이제 부임했습니다. 그 달이 2019년 5월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제가 우크라이나 땅에 도착한 첫 번째 대사였기 때문에 그해 7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신임장을 제출했고요. 그러니까 외국 대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신임장을 낸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까이서 이제 여러 기회도 접하는 대화를 나누는 좀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 제 강연은 지금 총 40분인데요. 제가 40분 동안 혼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조절해서 한 30분 정도로 제가 강의를 하고요. 한 10분 정도는 자유로운 질의응답식으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형성되었던 이제 자유주의적 질서가 붕괴되고 지금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에너지 포럼의 주요 주제인 에너지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식량 위기,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지금 군사 전략가들이라든가 외교관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정말 골몰하게 정말 열심히 아마 연구하는 하나의 교본이 될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전쟁이 이야기한 그런 위기의 성격과 무엇보다 특히 이제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왜 군의 무기 체계가 이렇게 별 효과를 발휘하고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크라이나 군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지, 군의 사계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우선 첫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이제 중세 키예프 루스 공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키예프 루스 공국은 이제 AD 882년에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키예프 루스 공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의 공동 조상입니다. 말하자면 이 3국은 다 동슬라브족들인데 같은 민족이죠. 이 3국은 다 이 키예프 루스 공국의 후손인 것입니다. 키예프 루스라는 공국이라는 건 후대 역사가들이 붙인 이름이고요. 당시에 이 키예프 루스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루스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니까 이름을 키예프 루스라고 했냐면 루스를 갖다가 라틴어로 읽으면 러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와 이 키예프 루스 공국을 구분하기 위해서 후세 사가들이 이제 키예프 루스 공국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죠. 이 선조들은, 이 지배층들은 스칸디네비아 반도에서 내려온 류리크 형제와 그 일족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스웨덴인들의 바이킹들인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노보고로드 공국에 이제 정착하게 되고, 그 류리크는 노보고로드 공국의 대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 내분이 일어나면서 이제 권력 투쟁 끝에 올레그라는 사람이 이제 키예프 공국을 창설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 키예프 공국의 이제 시초가 됩니다. 키예프 루스 공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제 대공인 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대공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가장 존경받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다고 이제 평가받는 이제 그 이 대공인데요. 이분의 주요 업적은 영토를,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이 지도가 나오는데요. 저 지도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그리고 현재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의 서북부를 포함하는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공국, 사실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위대하게 평가받고요. 특히 이분의 업적 중에 하나는 그리스 정교 또는 동방정교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이 종교를 국교로 확립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유럽의 세계에서는 그전엔 키예프 공국이 기독교화 되기 전에는 일종의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야만인의 나라로 이제 그렇게 대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 말하자면 정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유럽의 사회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된 문명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 키예프 공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어서 야로슬라브 대공이 있는데, 이분은 우크라이나 최대의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소피아 성당을 건립했고, 그 다음에 유럽의 장인으로 불립니다. 왜 유럽의 장인이냐면 이분의 딸들이 프랑스 왕 앙리 1세에 시집 갔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왕, 헝가리 왕,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딸들을 이제 유럽의 군주들, 왕들에게 시집 보냈기 때문에 유럽의 장인이라고 또 불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옛날 그 당시에 중세의 말하자면 결혼은 뭐 요즘처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의 이 왕들이 여기 키예프 루스 대공의 딸들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을 만큼 이 키예프 루스 세력이 대단했다는 걸 하나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예프 루스는 2240년에 몽골군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해서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 장관이 12만 명을 이끌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키예프 루스를 초토화시킵니다. 키예프 루스는 몇 달 동안 열심히 항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초토화되고 그 이후에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당시 모스크바 지역에 있던 모스크바 공국이 성장하게 되고 이 키예프에서 무리진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모스크바 공국 쪽으로 다 집중되면서 모스크바 공국이 나중에 이제 러시아 짜르국으로 형성이 되고 점점 더 커져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사적 관계입니다. 그 이제 키예프 루스 공국이 무너진 이후에 그 땅에는 리투아니아가 한 50년도 지배합니다. 오늘날의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의 작은 나라지만 이 중세 리투아니아는 통일이 된 다음에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벨라루스 전역과 우크라이나 북부 쪽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투아니아 대공과 폴란드의 여왕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같이 결혼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 두 나라가 합해졌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폴란드가 리투아니아를 흡수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코자크 군사 집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코자크 군사 집단은 코자크 국가라고도 부릅니다. 역사가들이.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코자크라는 이제 과거 이제 폴란드 시절에 이제 지배하에 농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군사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단 흐멜리츠키라는 사람의 유명한 우크라이나 영웅인데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뭉쳐서 어떤 때는 폴란드하고 싸우고 어떤 때는 협력하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폴란드로부터의 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자크 이 국가, 코자크 군사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맺은 조약이 1654년의 페레야슬라프 조약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페레야슬라프라는 그 도시에서 이루어진 조약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그 의미를 지니는데 이 조약을 계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병합하게 됩니다. 그 조약의 내용은 이제 코자크 군사들은 러시아 짜르에 충성을 바치고 대신 러시아 짜르는 코자크 이 군사들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병합되는 계기가 되어버렸고 조약책을 300주년을 기념해서 당시 그 러시아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이관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또 이제 불씨가 좀 되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의 역사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작년 7월에 이제 크렘린궁 내부 통신망에 올린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게 한 5,000자쯤 되는 장문의 에세이인데요. 내용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서술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민족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금년 8월 하순에 이 전쟁 전에 벌어졌던 비화를 모아서 특종으로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워싱턴에서 이 푸틴 대통령의 에세이를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다고 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저 정도까지 생각하는구나. 이거 정말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 푸틴 대통령의 에세이는 맞으면 간단히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것이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내 것인 것을 되찾아야겠다. 그런 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충분히 소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전쟁의 원인인 이 두 가지 시각은 미국 내에서 유럽에서 아직도 지금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 학파의 대가라 불립니다. 과거에 헨리 키신저 박사 이런 분들이 그리고 즈비그뉴 브리젠스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였는데요. 이분은 그 정도에 거의 준하는 네임밸류를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대 교수와 여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쟁이 나토의 동진, 나토가 1949년에 설립된 이후에 계속 199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나토에 가입했고 2004년에는 발트 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막 가입하게 됩니다. 점점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 국경선에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추진한 것도 결국은 이제 나토 동진의 이제 일부가 되는 것인데요.
이 나토의 동지로 인해서 러시아는 실존적 위협을 느꼈고 그 러시아가 느낀 실존적 위협이 이번 전쟁을 초래한 것이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러시아긴 하나 이렇게 러시아가 침공하게 만든 것은 그 나토의 종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우샤이밍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전쟁의 책임은 대부분이 서방에 있고 특히 미국에 있다. 그렇게 이제 이분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러시아로 볼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러시아도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 전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외교부에서는 이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2014년도에 크림반도가 병합된 다음에 그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다가 기고한 긴 논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요즘 뭐 논지는 비슷한데요. 그 외교부 트위터에서 아예 그걸 업로드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이 존 미어샤이머 교수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번 전쟁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딱 그걸 갖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방 주류의 시각입니다. 서방 주류의 시각으로는 나토의 동진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내건 전쟁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부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푸틴 대통령의 패권주의 그리고 세력권 확대 목표 실지 회복주의가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 아직도 왜 논란 중이냐 하면은 이 두 가지 전쟁의 원인에 따라서 종전의 어떤 시점에서는 전쟁은 끝날 텐데 그 종전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나토의 동진이 정말 전쟁의 원인이었다면 종전의 해결 방식에서 러시아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해법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푸틴 대통령의 제국주의, 패권주의가 전쟁의 원인이 맞다면 서방은 강하게 맞받아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이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현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그 전쟁의 당초에 이제 몇 달 동안 밀리다가 8월 말 9월 초부터 이제 대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헤르손 공략을 발표했고요. 8월 말부터 이제 남부 헤르손과 북동부 하르키우 이제 공략을 하고 루안스크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맨 처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헤르손 공략을 발표한 것은 그건 기만 전술이었다고 해요.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러시아는 돈바스에 있는 정예 병력 2만 명을 빼서 헤르손 지역에 이제 배치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한 곳을 공략하지 않고 두 곳을 나누어 공략한 것은 미국과 영국 군사 전문가들이 긴밀히 우크라이나군에게 조언한 결과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전략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헤르손 쪽에서는 그 노바 카우오카 댐이라는 큰 댐이 있는데 러시아군이 지금 그쪽으로 그 댐을 건너서 퇴각하느냐 아니면 남아서 싸우느냐 지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하자면 관전 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선전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우선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지원한 고성능 무기입니다. 특히 미군이 제공한 고성능 무기 중에 하이마스라 불리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저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제 장갑 트럭 위에 이제 다연장 다발의 미사일 6발까지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요. 저게 왜 효과적이냐면은 사정거리가 80km로 굉장히 깁니다. 러시아 대포는 사정거리가 20km, 25km이기 때문에 하이마스가 러시아 대포를 타결할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러시아 대포는 하이마스를 타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군은 저 하이마스로 어쩌면 전략적인 목표들,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탄약고, 지휘소, 병참 기지를 아주 골라서 아주 바늘로 찝듯이 이제 타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이마스가 위력을 발휘했고 지금 하이마스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기종인 M270 다연장 로켓, 그다음에 M77 곡사포, 대공 미사일 함이란 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게임의 전황에서 완전히 이제 전쟁 국면을 바꾸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무기의 대포라든가 그런 무기의 숫자에서는 러시아가 우세하다고 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런 고성능 무기로 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러시아군을 지금 좀 더 압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정보는
미국이 이제 위성 사진 그리고 정찰기 그다음에 이제 이 전화 통화 감청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지휘소라든가 어떤 탄약고라든가 이런 거 정확한 좌표를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그 정확한 좌표를 찍어가지고 하이마스라든가 저런 M270 이런 걸 쏴가지고 지금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굉장히 큰 손해를 그러니까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강점 결점 중에서 군인들의 훈련 상태는 우크라이나군이 훨씬 낫다고 해요. 그건 2014년도에 크림반도가 병합된 다음부터 미국이 군사 지원단을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도 좀 비슷한 무기 지원 여러 가지를 좀 정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훈련 상태가 훨씬 낫다는 것이고, 일선 부대의 재량권은 이제 러시아는 이제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일일이 상급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지침을 받아야 되고, 전쟁 초기에는 모스크바의 지시를 받아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군들은 이미 나토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쟁의 어떤 지역에서 전략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는 말하자면 장교나 하사관조차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성을 확보해서 훨씬 더 잘 대처하고 있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강점으로 꼽히고요. 군인들의 사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군인들을 포함해서 민간인들까지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기가 아주 더 높으니까요. 반면에 러시아군들은 본인들이 왜 여기서 전쟁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많다고 봅니다. 군인들이 장비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유리한데요.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병사들이 나이트 비전 같은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정확하게 적군을 식별하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런 걸 거의 잘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입니다. 푸틴 등이 지금 국제사회의 사실 온통 화두는 과연 푸틴 대통령이 핵을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사실은 굉장히 좀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9월 21일 날 푸틴 대통령이 이 러시아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국토의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쓸 것이다. 그 모든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핵무기도 포함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2010년도에 개정한 핵 독트린을 보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때릴 때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오는 적을 핵 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는 독트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도 역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서방의 전문가들도 과연 푸틴 대통령이 핵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의견이 지금 한 반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핵 사용 시 리스크가 워낙 크다는 것인데요. 그 리스크는 뭐냐면 우선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 보면 전술 핵무기는 좀 더 작은 폭발력이 작은 핵무기로 한 1킬로톤에서 한 수십 킬로톤까지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걸 말하고, 전략 핵무기는 그 이상의 폭발력을 가진 걸 말합니다. 참고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은 약 각각 15킬로톤, 21킬로톤이었는데 요즘으로 분류하면 오히려 전술 핵무기에 분류할 정도로 폭발력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 핵무기라는 걸 갖다가 키우 수도라든가 떨어뜨리면 수십만 명이 바로 며칠 내에 사망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미국과의 바로 즉각적인 3차 대전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것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로 나오는 얘기는 과연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쓸 것인가 하는 사실 그 문제입니다. 근데 전술 핵무기를 써도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건 틀림없고요. 그래서 요즘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 있었던 이 원전 사고가 자주 소환되는데요. 체르노빌 원자로 4개 중에 하나가 폭발했었는데, 그때 이제 체르노빌 원전은 참고로 벨라루스하고의 접경지대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벨라루스 쪽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벨라루스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 방사능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암 발생 등등 해서 한 2만 5천 명이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벨라루스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사망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러시아 쪽으로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핵무기를 쓰게 되면 그 방사능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의 식량 생산 지역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략 전술 핵무기를 쓰고 가장 효과적으로 쓰려면은 지금 전장에서 써야 됩니다. 그 전장이라는 게 돈바스 지역, 지금 헤르손, 뭐 그다음에 자포리자 이쪽들인데요. 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쓰게 되면은 바람이 러시아 쪽으로 조금만 불면 무역풍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잘 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농산물 지배 지역, 말하자면 재배 지역, 러시아 쪽에 광범위한 지역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옵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게 되면 지금 중국, 그러니까 인도마저도 러시아하고 이제 서로 관계를 단절할, 협조 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핵 사용과 관련해서 쿠바 미사일 위기하고 자주 비교됩니다. 근데 쿠바 미사일 위기가 1962년에 있었고 그때는 13일 동안의 위기였는데요. 그때는 그러니까 미국과 말하자면 소련이 정말 핵전쟁에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쿠바 미사일 위기를 피한 이유는 당시 케네디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그러니까 니키타 크루스초프가 핵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거, 그런 말하자면 이런 세계 대전을 피해야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되었다고 해요. 그 공감대는 여러 가지 공식 자료, 비공식 자료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연 푸틴 대통령에게 그런 그러니까 후르초프와 같은 핵 전쟁은 피해야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과연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마겟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이처럼 아마겟돈 상황에 가까이 간 적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겟돈은 뭐 성과학의 최후의 대결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와 핵전쟁을 하는 그런 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러시아가 핵을 쓰면 파국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한마디로 미국 나토의 대응 방식으로 볼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의미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미국과 나토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밝힌 전쟁 비화에 의하면 작년 10월에 그 미국 당국은 러시아가 대규모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정보들을 입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분석하면서 4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그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가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였고요. 한 4번째 목표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해서 러시아하고 싸우도록 한다. 오히려 부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되면 미국과 나토가 직접적인 군사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은 말하자면 미국이 세운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 핵 비확산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쓰면 중국도 핵무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북한 이런 전 세계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 악당 국가들이 핵을 갖지 않은 국가들에서 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일본, 핵을 가지지 않은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가지겠다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나토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과 나토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굳이 핵무기를 써서 그러니까 핵전쟁의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뭐 장거리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로 충분히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분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쪽에서는 워싱턴에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평화협상의 조건입니다. 평화협상과 가능성과 저해를 좀 보면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평화협상이 개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여전히 국제사회나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일각에서는 지금
빨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러시아하고 협상해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라는 그런 주문이 사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악화시킨 것은 러시아가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 평화 협상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는 점령하고 있던 4개 주를 러시아 영토로 병합하는 그런 조치까지 단행했죠. 그 다음에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이 뭐 부차, 이르만, 리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여론을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릅쓰고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 나서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영토 수복이 중요합니다. 2월 24일 이 전쟁 전에 영토가 어느 정도 수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중립화 또는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이런 걸 두고 뭐 늘 평화협상에서 그렇듯이 주고받는 give and take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평화가 어떤 파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일단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은 지금은 안 하겠다. 협상을 하게 되면 러시아의 다음 대통령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서는 러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부분 동원령을 해서 처음으로 러시아 내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내 차기 대통령 선거가 또 있습니다. 이제 2024년으로 된 2024년이고요. 2024년 3월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1년 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될 것이고, 사실 내년 상반기가 끝나는 6월부터 그 다음 러시아 대통령 선거까지는 9개월밖에 안 난 섬이라서 사실은 그때까지도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 선거에서 누가 푸틴의 후계자가 될지, 물론 푸틴 대통령이 다시 재선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한은 푸틴의 성품을 볼 때는 아마 이 전쟁은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푸틴의 후계자가 되면 푸틴의 전쟁을 이어받을 수도 있으나, 그나마 본인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해법, 러시아의 장래를 생각한다거나 러시아 내 전쟁에 대한 비판적 여론, 그런 걸 감안해서 다른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원하는 한 계속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지원할 것이다, 그럽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미국 정부 입장은 Nothing about Ukraine without Ukraine. 우크라이나의 정부의 관여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미국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게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하나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지금 곳곳에 Winter is coming이라는 이 문구가 서방 각국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는 일반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HBO에 상영했던 왕좌의 게임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저 문구입니다. 다른 이제 이 북부에 있는 우리끼리 칠왕국끼리 싸울 게 아니라 북부에 있는 이 죽은 자들의 군대가 대규모로 쳐들어올 테니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제 이 Winter is coming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의 에너지 위기의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은 그래도 그 에너지 위기가 그래도 좀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EU 각국의 에너지 가스 저장소가 주로 가스가 문제가 되는데요. 가스 저장소에 지금 한 90%로 지금 채웠고, 작년 이맘때에 비교하면 작년 이맘때는 75%에서 80%였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이 채우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공급이 지금 충분하다, 그런 게 나오고 있고, 어제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가스 가격이 70%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좀 유럽은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미국의 다음 달에 있을 중간 선거가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 상원은 50대 50 동석이고, 그 대신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요. 근데 하원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석권할 거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하원이 공화당이 석권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와 가까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트럼프와 가까운 의원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중간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 전투의 변수와 향후 전망인데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12월부터 겨울이 시작되지만 우크라이나는 11월부터 시작되고 한 내년 3월까지가 겨울 기간입니다. 그래서 비와 눈이 좀 많이 오는데요. 그렇다면 막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 수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공세를 펴는 쪽이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탱크라든가 장갑차 이런 병력, 그런 병력이 진군하는데 좀 장애가 될 좀 소지가 있습니다.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좀 공세를 친 편에서 좀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서방이 지원한 이 고성능 무기들, 하이마스 같은 고성능 무기들이 혹한에서도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30만 명 부분 동원령을 내렸고 지금 한 22만 명이 지금 맞으면 충원됐다는 것인데 그 부분 동원령을 충원한 병력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근데 지금 뭐 무기가 점점 부족해가고 있기 때문에 부분 동원령이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서방의 분석도 많습니다. 또 러시아의 지금 보급 장비, 뭐 총 같은 비롯한 뭐 의복 이런 보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 충원되는 군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전쟁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분동원령으로도 안 된다면 아마도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총동원령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러시아는 완전히 전시경제체제로 들어갑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취한 조치는 전쟁에서 모든 전력을 아직도 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만약에 정말 전쟁에 올인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 또한 전쟁이 어떤 국면으로 할지는 아직도 좀 알 수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으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러시아 국내 정세는 좀 어떤지 네. 젤린스키 대통령도 이제 다음 대통령이랑 협상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네.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러시아 국내의 정세는 사실 아마 후세의 역사가들이 아마 러시아 이 전쟁에 관해서 전쟁 특히 러시아 상황에 있으면은 지금 부분 동원령을 내리기 전과 전후로 아마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9월 21일 그러니까 러시아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그때부터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 붙여서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제 탈군사와 탈나치와 말하자면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의 의미를 좀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반면 그러는 동안에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평온한 가운데서 일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분 동원령을 내려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이 뭔가 전쟁에서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고 러시아가 실패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러시아 이제 국영 방송 TV 이런 데서 러시아 군이 고전하고 있다는 걸 방송을 막 내보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러시아 국내에서 굉장히 비판적 여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주변에 친척 가족해서 젊은 남자들은 막 징집이 되고 있으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여러 가지 한 30만 명 정도의 그 젊은 사람들이 다른 옆 나라로 좀 출국해서 피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아예 거리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데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갈까봐. 그래서 어떤 뉴욕타임즈에 보도하면 러시아가 지금 여자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런 표현까지 이제 좀 쓴 것인데 그런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푸틴 대통령은 지금도 얼마 전 이제 국제회의 열렸던 국제회의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러시아는 대화에 열려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4개 주를 점령하고 있고 그 땅은 우크라이나 땅의 거의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협상이 났습니다면 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 러시아는 또 더군다나 러시아 영토로 병합까지 했죠. 그 땅을 이제 러시아 영토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협상에 나올 수가 없고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병합한 영토를 그냥 러시아 땅으로 그냥
받겠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협상할 용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그냥 레토릭, 외교적 수사에 지금 불과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세한 그 유럽 정세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서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 전쟁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요소이지만 이것을 둘러싸고 서방이 EU나 G7이나 또 유럽 국가들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러시아가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이나 또는 소위 공급망 위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쟁은 물론 서방이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후속해서 조치를 내린 것은 이제 서방이 제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설령 이 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공급망 위축을 전체적으로 가져오게 된 제재 활동은, 제재는 우리가 과거 크림반도를 예시해서 본다 하더라도 금방 해소될 것 같지가 않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경제 제재 맞대응에 따른 이 후속 여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령 이렇게 어떤 협상이 진전이 되고 좀 전개된다 하더라도 서방이 대러시아 제재를 금방 해소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우리는 더 관심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제 선에서 종전에 합의하고 서로 give and take를 하더라도 사실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는 그거하고 뭐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계속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말하자면 투 트랙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려면 서방 쪽에서 생각하기에 말하자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뒤에는 물론 뭐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있는데요. 어떤 종전 해결 방식이 서방이 보기에 아주 충분할 정도의 해법이 되어야 그제서야 아마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하는데 동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방이 러시아의 침략을 그냥 묵고하지 않고 러시아를 응징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많은 추이를 갖고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서방에서 정말 러시아가 제시하는 종전 해결 방식이 서방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평화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요. 뭐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어느 순간 평화협상을 한다 해도 그것이 정말 서방에서 만족할 만한 경제 제재를 해소할 만큼의 만족한 맞으면 그런 해법이 우크라이나와 합의가 되어야 경제 제재를 할 수가 있고, 그 만족할 만한 해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과연 서방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게 사실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 전쟁 보상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그리고 러시아가 많은 민간인들까지 죽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 범죄자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것도 주장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협상의 큰 프레임워크 테두리 안에서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서방에 만족한 해결을 줄 때 그때만 서방이 경제 제재를 풀 수 있을 테니, 그건 아직 아주 긴 과정이 아마 될 것 같아요.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른 분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걸로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